남아있는 전당대회 지역 경선이 오늘 강원과 대구 경북 지역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1위에 올랐습니다. 입추를 하루 앞둔 오늘도 전국에는 35도 안팎의 찜통 더위가 계속됐습니다. 전국 피서지에는 더위를 식히려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4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천병원 건물 화재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했습니다. 환자를 끝까지 돌보다 숨진 간호사를 기리는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도심 한복판에 멧돼지가 출몰했습니다. 현금 인출기가 있는 은행 건물 안까지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해 사살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광화문 광장이 오늘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섬처럼 있었던 과거와 달리 인도와 연결돼 있고 곳곳에 휴식 공간과 볼거리가 다양해졌습니다. 특히 앞으로 세종문화회관 외벽에 미디어 아트를 감상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 광장의 야경은 더욱 화려해진다고 합니다. 개막식 행사가 곧 열릴 광화문 광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윤경 기자, 시민들이 많이 나와 계시죠?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조금 뒤부터 광화문 광장의 재개장을 기념하는 행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30도로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에도 300석의 관람석은 물론이고 이곳 광장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는데요. 탁 트인 광장은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광화문 광장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2020년 11월 공사에 들어간 지 1년 9개월 만입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씨에도 많은 시민들이 광장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은 분수 속에 들어가 춤추며 뛰놀았고 광장에 새로운 시작을 남기기 위해 인증샷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볼거리도 많은 것 같아서 정말 좋은 것 같고 애들이 저렇게 노는 거 보니까 되게 제가 마음이 다 시원하고 새롭죠. 전에 와서 봤던 거 하고 네, 너무 좋아요. 이전과 달라진 점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가장 큰 변화는 2.1배 넓어진 면적입니다. 양쪽에 차도가 있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엔 세종문화회관 쪽 차도를 없애면서 광장 폭도 35m에서 60m로 넓어졌습니다. 광장 곳곳에는 모두 5,000그루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녹지로 채워 공원 같은 광장을 만들었습니다. 곳곳에는 시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휴식 공간도 설치했습니다. 광장의 역사성도 강조했습니다. 광장 한가운데 흐르는 역사 물길에는 조선 건국 1392년부터 지금까지의 중요 역사적 사건을 새겨놨습니다. 공사 중에 발굴된 사원부 문터와 문화재 일부는 발굴 당시 모습 그대로 전시합니다. 또 세종문화회관과 세종대왕상 주변에는 다양한 미디어 아트 작품들이 설치돼 매일 밤 빛의 쇼가 펼쳐집니다. 한편 서울시는 시민 휴식 공간이라는 취지에 맞춰 전문가로 구성된 광화문 자문단을 구성하고 대규모 집회나 시위를 막을 예정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 첫 지역 경선 결과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이번 경선은 강원도와 대구, 경북에서 치러졌는데 예측한 대로 이재명 의원의 압승이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광희 기자, 경선 결과 구체적으로 전해주시죠. 네, 예상대로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강원과 대구, 경북 지역 권리당원들의 투표 결과 이 후보는 과반인 74.8%를 득표했습니다. 20.3%를 얻은 박용진 후보와의 격차는 54.5%포인트였습니다. 3위는 광운식 후보로 4.9%에 그쳤습니다. 이 후보는 강원에서 74.1%, 대구는 73.4%, 경북에선 77.7%를 득표했습니다. 5명을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정청래 후보와 고민정 후보가 각각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첫 지역 경선 연설에선 이른바 이재명 방탄용 당원 개정을 두고 박용진 후보와 이 후보 지지자들이 충돌했습니다. 부정부패 연루자들의 기소시 직무정지는 당 정체가 위험에 빠지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아닙니까?
우리 민주당의 건강함을 이 후보는 강한 민주당, 정치 보복 없는 공천 시스템을 약속했고 민주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 우리 박용진 후보도 공천 걱정하지 않는 그런 당 확실하게 만들겠습니다. 강 후보는 화합과 중재를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표적이 된 이재명 제가 외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소신파 박용진 소외되지 않게 만들어내겠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제주와 인천에서 두 번째 지역 경선을 진행합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후보와 연계한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금지했죠. 그런데 일부 최고위원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이재명 마케팅에 나서면서 이 문제가 갈등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의원의 줄 세우기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의원은 요즘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이나 비판에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도 당내 반발을 일축했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첫 지역 경선부터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의 이재명 마케팅 경쟁은 불을 뿜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를 꿈꿨습니다. 장경태 의원도 강원도 합동연설의 직후 이재명 의원, 박찬대 의원과 나란히 앉은 모습을 SNS에 올렸고 박 의원은 어제 이 의원의 대전 지지자 모임을 비롯해 거의 모든 일정을 함께하며 친명 후보 홍보에 공을 들였습니다. 서영교 의원도 이틀 전 이 의원의 제주도 행사에 동행해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최고위원 선거가 이 의원과의 친소관계 경쟁으로 흐르면서 일부 극성 지지자들은 비명계 후보들에게 수박 스티커를 붙이는 낙선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수박은 민주당 내부의 보수 인사를 뜻하는 은어로 쓰입니다. 비명계 후보들은 개파 세몰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소위 친명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 후보들이 함께 줄 세우기, 개파 세몰이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 측은 공개 일정에 오겠다는 후보들을 막을 수는 없는 일이라며 줄 세우기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여당의 내홍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제와 그제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비판한 데 이어 가처분 신청을 통한 법적 대응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해 달 보고 짖는 개라고 직격했습니다.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선임 절차까지 의결할 예정입니다. 비대위로의 전환 절차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당이 처한 현 상황이 당의 비상 상황에 해당한다. 비대위원장이 결정에 대해서 저희 전국위원회에 제출이 되는 대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즉시 당대표 권한을 잃게 되는 이준석 대표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기자회견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대표와 친분이 있는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가 모든 방식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 시점은 비대위가 의결되는 9일이 유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SNS에 망월 패견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달을 보고 짖는 개라는 뜻인데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없을 거란 의미로 보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가처분 신청은 당을 더 혼란케 하는 분탕질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해본들 당원까지 적법하게 개정된 지금 소용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대위원장에는 5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조경태, 정우택 의원도 최종 후보군에 포함됐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데에는 보수층의 이탈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는 다음 주 보수층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메시지를 내놓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방향인지 이채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자기가 보수층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44%,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48%였습니다. 보수층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추월하는 데드크로스가 처음으로 나타난 겁니다. 또 30대와 40대의 긍정평가는 각각 13%와 10%에 그쳤는데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안 논란과 윤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일부 발언들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언론에 또 야당의 공격받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지 쇄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도어 스태핑도 변화를 주기 위해 여러 가지를 건의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휴가 중인 윤 대통령도 분위기 쇄신을 위해 출근길 메시지와 광복절 경축사 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한 인적 쇄신을 두고는 의견이 갈립니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정책 혼선과 홍보 능력에 한계를 보인 일부 인사에 대한 경질을 요구하고 있어 윤 대통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내일은 절기상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인데요. 무색하게도 서울은 11일째 열대야가 이어졌고 오늘은 35도 안팎의 찜통더위였습니다. 전국 피서지에는 더위를 피하려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화천 토마토 축제장입니다. 어른부터 아이까지 붉은 토마토 속으로 뛰어듭니다. 토마토 안에 숨겨진 황금 반지를 찾기 위해 토마토를 으깨거나 하늘로 힘껏 내던지며 더위를 날려보냅니다. 너무 재밌고요. 아이들이 토마토를 직접 으깨면서 발로 밟고 이러면서 애들이 신기해하고 비까지 내려서 너무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물장구를 치며 물싸움을 벌입니다. 한쪽에서는 물속에 고개를 들이밀고 다슬기 잡기가 한창입니다. 집에서만 있다가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물놀이하고 이러니까 너무 시원하고. 절기상 가을을 알리는 입추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국은 35도 안팎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렸지만 더위를 식히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닷가와 계곡 등 주요 피서지에는 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날씨가 엄청 뜨겁죠. 말도 못하죠. 아무래도 오니까 탁 트이고 좋긴 하죠. 기상청은 한반도로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올해까지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코로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면 하루 확진자가 15만 명으로 정점에 달할 거란 방역당국의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숨은 감염자를 얼마나 찾아내느냐가 관건인데요. 검사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창석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선별진료소 PCR 검사 당일 예약 시스템을 우선 시행하는 7곳 가운데 한 곳입니다. 줄을 서지 않고 예약자들이 설 수 있는 곳을 통해서 검사를 할 수 있게 돼서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는 11만 666명으로 토요일 기준으로 17주 만에 최다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사흘째 300명대, 사망자는 이틀째 40명대를 기록하며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 유행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그 유행 규모에 따라서 일정 비율의 사망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당국은 다음 주쯤 15만 명 선에서 재유행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하지만 이달 중순 이후 환자가 폭증할 우려도 나옵니다.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첫 휴가철에 이동량이 늘고 숨은 감염자도 많기 때문입니다. 숨은 감염자를 고려해서 2~3배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요양시설이나 이런 외국인 기숙사라든지 선제적으로 검사와 치료가 지금 동반이 돼야 될. 실제로 작년과 재작년에도 8월 중순 이후 환자가 폭증했습니다. 정부는 PCR 검사 당일 예약제를 이달 안에 전국으로 확대해 늘어나는 검사 수요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다만 숨은 감염자를 찾으려면 검사 대상을 확진자의 동거인 등에서 고령층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는 사이 백신과 치료제가 나왔고 또 덕분에 치명률도 낮아졌지만 환자들을 오랫동안 괴롭히는 후유증은 아직 해결해야 할 영역인데요. 어떤 증상이 있고 줄일 방법은 없는지 사회정책부 차정승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차 기자, 사흘 전에 누적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국민 10명 가운데 4명은 코로나에 걸려봤다는 얘기인데요. 후유증을 앓는 경우도 많습니까? 네, 먼저 후유증이 뭔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예. 단순히 코로나 증상이 오래 지속되는 게 아니라 완치 이후에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함이 계속되는 걸 말합니다.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1년 이상까지 증상이 지속되기도 하는데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이 감염 후 석 달 이내 발생해 최소 2달 동안 지속되는 것이라고 후유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후유증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걸 말합니까? 영국 버밍엄대 연구팀은 확진자 48만 명을 분석해 62가지 증상을 밝혀냈는데요. 후각 상실, 미각 변화부터 호흡기 증상이 포함되어 있고 탈모, 성욕 감퇴도 확인됐습니다. 네. 나라별로 어떤 변이가 얼마나 유행했느냐에 따라 후유증 진단 기준도 다른 상황입니다. 지난해 우세 중이었던 델타보다 올해 등장한 오미크론이 후유증 위험이 더 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사실 제 주변에도 코로나 후유증을 좀 호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국내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앓고 있습니까? 국립보건연구원 조사에선 소규모 연구이긴 하지만 조사 대상의 79% 정도가 후유증을 앓는 걸로 파악됐고요. 네. 증상은 피로감이나 호흡곤란부터 수면장애와 기분장애 등이 포함됐습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1,122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선 피로감을 가장 흔한 후유증으로 꼽았고 주의력 저하, 우울, 시야 흐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가지 증상만 호소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증상을 호소하시거든요. 특히 피로나 우울이나 불안을 더 심하게 호소하시는 분들일수록 그 호소하는 증상의 개수나 그런 종류가 많더라. 정부는 이달 말부터 10,000명을 3년간 추적 관찰하는 대규모 연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후유증은 왜 생기는 겁니까? 나라별로 후유증 연구가 시작 단계인 만큼 아직 정확한 발생 기전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 체내에 바이러스가 유입되면서 다양한 장기에서 세포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또 55살 이상 나이와 만성 질환이 위험 요인으로 보고돼서 개인의 면역력과 관련이 있을 걸로 추정됩니다. 이 개인 면역력 말고 또 이 코로나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정부는 최근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백신이 후유증 위험을 낮춰준다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 이 백신을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에 따라 심혈관계 후유증 위험이 달라진다는 설명입니다. 백신을 2차까지 맞고 확진이 된 경우 급성 심근경색 발생은 52%로 허혈성 뇌경색 발생은 60%로 그 위험도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자체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접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건강상의 이익이 있다. 혹시 후유증만을 타깃으로 한 치료제가 개발된 게 있습니까? 네,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감기와 달리 코로나19의 경우 항바이러스 치료제가 개발이 됐죠. 네. 팍스로비드를 증상 발생 5일 이내 투여를 하면 중증화 위험도가 절반 이상 줄어드는 만큼 적어도 호흡기 후유증을 예방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 설명입니다. 결국에는 백신과 치료제를 제때 씀으로 인해서 증상을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겠군요. 하루빨리 후유증 관리 지침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차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도심 한복판에 멧돼지가 출몰했습니다. 한 은행에 현금 입출금기 부스까지 들어갔는데요. 다친 사람은 없었고 멧돼지는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소방대원 4명이 들것으로 쓰러진 멧돼지를 힘겹게 옮깁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서울 노원구의 한 은행 현금 입출금기가 설치된 부스에 대형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근처 부담산에서 내려와서 있다가 이쪽으로 어떻게 들어간 것 같아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전문 엽사를 불러 50분 만에 멧돼지를 처리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서울 방배동 한 음식점에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음식점에 있던 손님 9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에가 좀 아수라장이 돼 있고 테이블이 무너져 있고 그것만 봤어요. 운전자는 인근 공영주차장 관리요원인 60대 A씨로 A씨는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붉은 섬광과 함께 창틀이 통째로 바닥에 떨어집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부산의 한 4층짜리 원룸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에 있던 60대 B씨가 숨진 채 발견됐고 주민 5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지진인 줄 알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소방당국은 당시 3차례 큰 폭발음이 들렸다는 주민 진술을 토대로 가스 폭발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어제 발생한 이천 화재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환자를 돌보다가 숨진 간호사를 추모하는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기억하겠다는 글로 마음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다음 주 초 2차 합동 감식에 들어갑니다. 최우정 기자입니다. 투석 환자를 대피시키려다 숨진 것으로 알려진 고 현은경 씨. 빈소엔 고인을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현 씨는 사망자 5명 가운데 유일한 의료진입니다. 본인을 희생해서 환자분들을 살리려는 마음에 다들 가슴 아파하고 감사와 애도의 마음을 표하고자 여기 왔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온라인 추모관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기억하겠다 등 고인을 추모하는 글이 700건 넘게 올라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 간호사의 살신성인 정신에 깊은 감동과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3층 스크린 골프 연습장에서 철거 작업을 했던 작업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불꽃이 튀는 작업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발화 지점과 연기가 빠르게 병원으로 유입된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다음 주 월요일 2차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 맥주 공장 앞에서 닷새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고 일부 조합원들을 체포했지만 맥주 출고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이트진로 홍천 공장의 유일한 출입로인 하이트교입니다. 10대가 넘는 화물 차량이 일렬로 줄지어 있고 차량 앞유리에는 주정차 단속 경고장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 4일 경찰은 도로를 사흘간 봉쇄하며 불법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 시위대를 강제 해산했습니다. 어제까지 조합원 14명이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약 270m 떨어진 화계 나들목 앞에서 출입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 출고 물량의 60%가 쌓여 있는데도 회사 측은 주말 출고를 포기했습니다. 물리적으로 이제 경찰 인원 동원이라든지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로 주말 출고에 대해 가지고 조금 고려해달라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어제 평일 출고량의 4분의 1 수준의 물량이 공장을 빠져나갔지만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방해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화물 기사들도 약간 부담을 갖더라 이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이 주말에 안 하는 걸로 하고. 노조 측은 운임료 30% 인상과 해고된 조합원들의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가 물류비를 포함한 사측 피해는 수백억 원대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경찰이 강제 해산에 나섬에 따라 다음 주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최근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들의 치킨 한 마리 가격이 이것저것 다 하면 거의 3만 원 한다는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치킨을 서민 음식이라고 불러도 되는 건지 난감한데 한 대형마트에서 5천 원에 치킨을 팔면서 고물가에 지친 시민들이 장사진을 이뤘습니다. 김충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장 한켠으로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오후 3시부터 선착순 판매하는 2마리 9,990원 치킨을 사기 위해서인데 40분 전부터 줄이 생겼습니다. 치킨판 오픈런입니다. 어느 정도 양이나 어떤 좀 닭의 품질이 좋은지 궁금해서 한번 사러 나왔습니다. 저희 애들이 좋아해서 좀 먹고는 있는데 사실 좀 가격이 부담이 돼서. 다른 대형마트들도 10,000원 이하의 치킨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특성상 유통 과정이 크게 줄어들고 소비자가 매장에서 직접 구매해 배달료 부담도 없습니다. 대량 구매를 통해서 저렴하게 일단 원재료를 수급하고요. 매장에서 모든 과정을 수제급으로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치킨 업주들은 골목 상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합니다. 본사에서 제공받는 재료 가격이 상승한 데다 배달료도 올라 힘든데 대형마트와도 경쟁해야 한다는 겁니다. 5,000원이라는 걸 거의 노마진으로 준다는 얘기인데 소비자 입장에서 좋을지 몰라도 우리 같은 업주들 입장에서는 좋을 일은 없죠. 고물가 시대에 등장한 가성비 치킨. 소상공인들에겐 부담이 가중될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반가운 것이 사실입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해외여행 계획하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바로 올해 추석 연휴부터 해외 여행자들의 휴대폰 면세 한도가 기존 600불에서 800불까지 늘어납니다. 술도 2병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면세점입니다. 해외여행을 앞두고 면세품을 사러 온 시민들로 붐빕니다. 현재 해외여행객 1명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00불. 정부는 이번 추석 전까지 한도를 800불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2014년 인상 이후 8년 만입니다. 기존에 못 샀던 걸 살 수도 있고 추석 여행으로 가게 되는데 그 김에 더 혜택을 받으면 더 많은 품목을 살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기존 1병까지만 면세로 들여올 수 있었던 술도 2병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담배나 향수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면세업계는 매출 회복에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무래도 객단가 향상에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공항 입국장 면세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제주는 제외됐습니다. 국내 여행객도 이용할 수 있는 제주 지정 면세점은 관세법 시행규칙이 아닌 세법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내년 4월 1일부터는 제주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보통 경매가는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인기 지역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면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최근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이 1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건데 거래 가뭄 현상에 강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2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한 세대가 감정가 23억 8천만 원에 나왔지만 유찰됐습니다. 지난 5월 기록된 실거래가보다 약 4억 원 정도 낮은 금액이었지만 입찰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뭐 하자가 있는 물건이었어요, 여기? 그런 거 없는데 여기 색깔이 안 좋고 집은 되게 좋은데.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도 지난 6월 실거래가보다 2억 원가량 저렴하게 나왔지만 유찰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냐면 돈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전세도 못 나, 다음에 대출도 안 돼.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26.6%로 세계 금융위기가 휩쓸었던 지난 2008년 12월 22.5%를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지난 6월 110%에서 지난달에는 96.6%로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수요자들이 관망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사람들이 좀 전반적으로 부동산이 좀 하락하지 않을까, 좀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서울 아파트 경매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아시아 순방이 어제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대만 방문으로 촉발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남아있는데요. 대만을 둘러싼 두 강대국의 치킨 게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최원희 기자가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중국은 3일째 대만을 에워싸는 6개 구역에서 무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불문율이라 여겨지던 중간선도 연이어 넘고 핵 잠수함도 동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펠로시 의장과 가족들을 제재 대상에 올리고 군사안보, 기후변화 등의 대화 채널 단절이란 초강수도 꺼냈습니다. 尊重中国的主权
和领土完整，不再干涉中国的内政，不再纵容和支持台独的势力。 미국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무책임한 일이라며 주미 중국 대사를 백악관으로 불러들여 항의했고 레이건 항모를 대만 해협에 주둔시키며 중국 견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There is no justification for this extreme, disproportionate, and escalatory military response. 대만은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는 중국과 대만의 안전을 강조하는 미국 사이의 잠재적인 화약고였습니다. 특히 30년 동안 중국의 인권 탄압을 비판해온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라 중국은 더욱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That is to say that this situation is intolerable. First of all, the massacre was shocking to us as was to everyone in the world. 두 강대국이 이렇게까지 으르렁대는 배경엔 자국 내 정치 일정과도 관련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은 오는 10월 시진핑 주석의 3년임을 결정할 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펠로시가 소속된 미국 민주당 또한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위태롭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진 양측 다 물러설 수 없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군사력을 포함한 종합 국력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립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각자 대외 또 국내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해 나가기. 서로에게 실익이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이 상황이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대만을 계기로 불붙은 미중 갈등은 향후 더 구체화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이렇게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또 중국과 대만의 갈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도 외교적으로 참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 모레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는데요. 이번 회담이 한중 관계의 방향키가 될 전망입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박진 외교장관이 8일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을 만납니다. 지난 7월 G20 외교장관회의 이후 두 번째 만남입니다. 하지만 최근 대만 문제로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시점에 한중 외교장관이 만나는 만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지난달 윤 대통령은 외교부 업무보고에서 중국과의 오해 없는 외교를 주문했는데 미국과 한국, 일본, 대만이 반도체 협력을 위해 추진 중인 칩4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기조 속에서 회담을 낙관만 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미일 군사관계가 강화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굉장히 많이 노출할 것 같아요. 쌀 3불의 하나의 사안이니까요. 박 장관은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과 공급망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 장관은 어제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 참석해 중국의 대만 해역 무력 시위에 대해 긴장 고조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프랑스에서 한 유명 과학자가 자신의 SNS에 우주 망원경이 찍은 별 사진이라며 올려놓고 사실은 소시지 단면 사진이라고 실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한 일인 것 같은데 논란이 생각보다 커지자 정식으로 사과까지 했습니다. 변지영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웬 망원경이 찍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라며 에티엔 클랭 박사가 올린 사진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밝혀지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물리학자이자 대체에너지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인 클랭 박사는 9만여 명의 SNS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이기도 합니다. 실시간으로 4천여 명이 해당 별 사진을 퍼나르자 클랭 박사는 스페인 소시지의 단면을 촬영한 것이라고 사실을 밝혔습니다. 온라인에선 엇갈린 반응으로 시끌시끌합니다. 과학자가 거짓된 정보를 올리는 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정치인들도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며 클랭 박사를 옹호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각종 패러디물도 퍼져나갔습니다. Why can't a star be made of sausage? 파장이 커지자 클랭 박사는 확실해 보이는 사진도 주의하자는 취지였다며 장난으로 충격을 받은 분들께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엔 진짜라며 웹 망원경이 포착한 수레바퀴 은하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8말 9초 두 이의 운명은입니다. 이준석 대표와 이재명 의원의 운명이 8월 말이나 9월 초에 분수령을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정치인으로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의혹들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 모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이 성비위로 기소될 경우에 이때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비대위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일단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의원도 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수사 결과가 이달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면 당대표 직무가 정지되는데 그런 상황이 오는 걸 막기 위해서 당 지도부가 당헌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당헌 9장인데요. 이 당헌 9장에 따르면 부패 연루자에 대해서 이 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면 이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에 혐의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의원의 경우에는 대장동 의혹이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의혹 등 여러 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기소가 된다면 이 당헌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드러난 사실도 많고요. 과거에 김혜경 씨 본인이 공개적으로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미 공개된 비서진들의 이 대화 녹취 내용을 보면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이익은 김혜경 씨와 그 가족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불찰이라고 인정은 했지만 법률적으로는 직원들의 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썼다는 것도 아니고 그 직원들이 법인카드 사용에 절차상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네,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다른 의혹들에 비해서 법인카드의 경우에는 혐의 입증이 어렵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기 때문에 이달 중에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찰이 다음 달에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경찰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는 제보자의 말이 바뀌고 다 맞지 않는다면서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가 아닌지 명확하게 해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찰은 제보자 김성진 씨를 굉장히 자주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성접대를 했다는 여성을 특정을 하고 언제까지 접대가 이어졌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8말 9초 두 이의 운명은의 느낌표는 정치적 책임이 더 중요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의원은 이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여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죠.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수사를 두고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도 여당의 위기를 몰고 온 데에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피해자라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정당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암울한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잘못과 실현 사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조국 전 법무장관의 SNS 활동이 좀 뜸했었는데 요즘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이 시련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이 지난 2일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처음으로 영상을 올렸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가족 전체가 이런 시련과 환란 상태에 지금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도 그렇고 너무 힘들죠, 사실은. 네, 조 전 장관이 대선 이후에는 SNS에 직접 자신의 의견을 올리기보다는 본인이 동의하는 기사의 링크를 공유하는 방식을 선호해 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조 전 장관이 유튜브를 시작을 한 데다가 닷새 동안 그간 촬영했던 인터뷰 영상 등 5개를 올리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 전 장관이 정치 일선에 나서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조 전 장관이 유튜브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또 정치 상황에 대한 비평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 빚을 졌다는 것이 그죠. 근데 그 빚은 누구에게 졌느냐?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사회경제적 약자로부터 우리가 빚진 게 있다.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걸 넘어서 검찰 왕국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보입니다. 네, 수위가 꽤 높은 표현들인데 일단 조 전 장관은 정치 활동적에는 황당한 추측이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 전 장관은 왜 이런 영상을 올리는 걸까요? 네, 최근 조 전 장관이 SNS에 올린 글을 보면요. 대통령 측근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거나 경찰국 신설을 비판하는 내용 등이 많습니다. 이 대부분은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 대부분인데요. 여권 관계자는 현 정부의 실책을 공격하면서 자신에게 정당성을 주려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윤 대통령의 실수를 부각시켜서 조 전 장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한 법적, 도덕적 심판을 실현이라고 포장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도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데요. 한 수도권 출신의 의원은 윤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조 전 장관이 등장하면 오히려 반등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잘못과 실현 사이의 느낌표는 그때도 틀리고 지금도 틀렸다로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 조 전 장관은 자녀 비리,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부가 혐의를 일부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실현과 환란이란 말로 비켜가고 있는데요. 남에 대한 비판도 최소한 본인의 잘못을 먼저 되돌아보는 데서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채린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보로 강화되는 곳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밤이라도 숨통이 좀 트이면 좋으련만 오늘 밤 역시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 30도 이상으로 치솟겠는데요. 대구가 36도, 청주, 대전 34도, 서울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여기에 소나기까지 내리면서 습도가 높아 더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중부는 최고 60mm, 남부는 최고 40mm가 예상되는데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또 휴가철 바다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내일까지는 물결이 잔잔하겠고요. 모레부터는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겠고요.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조선시대 광화문 앞 큰 길에는 6개 중앙관청이 좌우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조 거리로 불렸고 주요 정책이 만들어지는 곳이었죠. 이후 침략과 전쟁을 겪으며 선전회장에 머물렀던 이 거리가 온전히 시민의 공간이 된 건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온 국민이 모여 붉은 물결을 만들었던 2002년 월드컵이 가장 대표적이죠. 하지만 광우병 촛불, 탄핵 집회 등 크고 작은 시위가 이어지면서 어느새 정치적 목소리를 분출하는 공간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문을 연 광화문 광장에서는 집회 개최 여부를 꼼꼼히 따진다죠. 더 이상 갈등을 표출하는 장소가 아니라 함께 쉬고 미소 짓는 추억을 쌓는 우리의 공간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